나약하다는 이유로 눈앞에서 여자친구를 잃은 나루토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낙원에 도착한 소녀는 아기로 환생하여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번에는 모든 것을 다르게 하고 그녀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입니다. 이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1000구독자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제 매우 조금만 남았어요. 채널 구독자가 1000명에 도달하면 아주 특별한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은 다음 비디오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손이 묶인 채 피를 흘리며 앉아있던 소녀는 알토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녀의 뒤에는 집이 불타고 있었고 그녀를 부르는 청년 앞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다른 소년이 그녀에게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몸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움직이려던 그는 한나를 보면서 그 순간에 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 위에 있는 누군가는 이미 쓸모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삶 때문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은 불변의 운명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웅은 너무 약한 삶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영웅과 이야기하던 누군가가 소녀를 공격하여 그녀를 바로 앞에 두려고 했습니다. 청년은 전체 상황을 보고 스스로에게 그만두라고 요청하고 스스로에게 그만두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누군가가 움직일 수 없는 한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다음 순간 한나는 겁에 질렸고 영웅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15년 전 한 청년이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읽으며 한나를 되살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되찾을 방법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세상을 조사했습니다. 던전에서 드래곤에게 도전해야 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드래곤에게 도전하는 청년은 드래곤이 99레벨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미 55세가 되지 않으면 드래곤을 찾을 방법을 찾고 있었고 이미 늙어서 상대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99레벨에서도 드래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경험을 통해 승리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웅은 피를 흘리며 한나를 기억하며 그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녀가 그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힘이 그를 떠난 그 순간에도 여전히 홀로 남아 눈물을 흘리며 한나를 생각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기억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은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고 그녀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약이 있던 제단 앞에서 그는 날씨가 좋고 의자가 있는 나무 아래에 있는 다른 곳에서 다시 시도해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영웅에게 연설하면서 그는 영웅이 행운의 낙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대해 물으며 감사의 말을 전했고 청년은 눈앞의 생물을 보고 그가 방금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생물은 도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기에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청년은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생물은 청년이 부활의 은사를 받았으며 다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시에 놀란 청년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생물 뒤에는 꽃과 초원이 있는 아름다운 들판이 있었는데 그 생물은 청년의 영혼이 이미 지쳐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웅은 그 생물을 방해하고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삶을 다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웅은 괴물 앞에서 분명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고 괴물은 청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 즉 20년과 단 한 번의 기회라고 대답했습니다. 운명의 힘은 엄청나게 강하고 청년이 여전히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은지 묻고 그것을 극복하기 전에 그의 삶이 끝날 수 있습니다. 한나를 기억하는 우리의 영웅은 당연히 그가 그것을 원했고 소녀를 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청년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것은 우리의 영웅에게 다가와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것이며 나머지는 스스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내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그의 운명을 거역하겠다고 제안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웅은 눈을 뜨고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아기의 몸으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알토를 불렀고
아기를 반갑게 맞이하며 일어나라고 말하는 알토의 부모님은 알토에게 좋은 아침이 되길 바란다고 햇살이 비치는 바깥이 좋으니 산책하러 가자고 말했죠. 알토는 부모님을 보며 자신이 아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에게 손을 내밀어 얘라고 말했고 부모는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안아주고 싶어 했고 아버지는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고 어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를 깨우기로 아버지와 함께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그를 재우겠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행복해하며 아들의 감정에 감동하여 아들을 꼭 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을 귀엽다고 부르면서 그는 말이 없는 소리만 내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녀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목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관찰한 아들은 자신이 태어났을 때 머리가 길었고 아버지는 아직 수염을 기르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순간 부모는 아들에게 창문으로 다가갔고 아들은 이 새로운 삶에 대해 생각하면서 거리를 바라보았고 이번에는 잃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아용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의 영웅은 아기의 몸이 너무 불편하고 저개발 상태라고 의심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그는 요람에 누워있는 소년이 걷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 그의 어머니는 그 옆에서 음식을 자르고 혼자서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우리의 영웅은 적어도 옆으로 돌릴 수 있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고 소년이 침대 옆으로 손을 잡아당겼을 때 시스템 창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눈앞의 시스템 창에는 우리 영웅의 첫 번째 레벨과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토, 첫 번째 3, 직업은 운영자, 재능은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그런 다음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영웅은 화면을 가리키며 무언의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영웅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몰랐고 아마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그 창문을 보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스템 화면에는 근력, 즉 체력이 표시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이것이 능력의 상태라고 생각했고 교회에서 생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능력을 수치로 환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알토는 낙원에서 어떤 존재와의 만남을 기억하며 그 존재가 자신의 특별한 문신을 선택하도록 허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청년은 그 존재에게 다시 물었고 그 존재는 천재, 전사, 마술사, 기술자 또는 창조자와 같은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답했습니다. 청년은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남기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창조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과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5가지의 천부적 재능이 있지만 그는 창조주의 재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창을 클릭한 아기는 창조주의 재능이 독특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면 레벨이 올라갈 것이고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아기는 자신의 등급이 1에 해당하는 최악의 등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노력해야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영웅은 요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관찰한 어머니는 알토가 일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아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조금 자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웅은 한나가 죽기까지 15년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그녀를 공격한 마법사보다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단 1초도 허비할 수 없었죠. 게다가 그는 전생에 한나만 잃은 게 아니었죠. 영웅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너무 슬퍼서 알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영웅은 엄마를 껴안고 8년 후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토가 8살이던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고블린 무리가 나타났고 처음으로 괴물들이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어머니를 지키며 고블린을 내버려 두라고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우리의 영웅은 두려움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고블린과 싸우는 모습을 보았고 그 순간 필멸의 두려움만을 느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품에 안고 도망치고 있었고 그는 그저 어머니에게 매달려 비명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 순간 도망치던 어머니는 알토에게 엄마가 도와줄 테니 다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고블린의 공격을 받았고 어머니는 아들을 구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런 다음 청년을 던져버리고 도깨비들은 그녀를 데려갔고 어머니는 아들이 그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도망치라고 외쳤습니다. 겁에 질린 청년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며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에게 사과했고 우리의 영웅은 부모로부터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 인생에서 그는 엄마와 아빠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웅은 요람에서 부모님 옆에 앉아서 더 강해질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토는 자라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지적 능력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책을 빼앗아 청년에게 주라고 말했고 청년은 왜 책을 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순간 횃불이 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랜턴에 불이 켜지자 상태 창에 청년의 마법력이 3레벨로 마법력을 회복하는 중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그는 성장하자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우 빠르게 점프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첩성 상태와 회피 기술 레벨이 증가하여 영웅은 매번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8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청년은 나무 옆에 앉아서 자신의 재능과 스킬을 사용했고 그 역시 성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알토에게 8번째 생일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매우 기뻐하며 아들을 안아줬고 아들은 엄마가 자신을 너무 많이 안아주면 엄마가 자신을 짓밟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잘생긴 남자가 자기 안에 있다고 말하며 즉시 훈련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저녁에 교회에 갈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축하하면서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고 우리 영웅도 동의했습니다. 8살이 되는 모든 사람은 일종의 신분증인 특별한 팔찌를 받고 우리 영웅도 8살이 되었고 신부는 알토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요청했고 교회에 서 있는 청년이 손을 내밀고 신부는 청년의 신원을 증명하는 마법의 팔찌를 그에게 주었다. 신부는 이걸 가지고 대도시로 가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하며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팔찌를 받은 영웅은 마침내 때가 왔고 고블린이 몇 시간 안에 마을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울고 있었고 그는 자신을 모아야 한다고 알토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기억하면서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자신이 이 마을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나와 숲으로 향하던 청년은 자신의 스킬 차트를 열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현재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15레벨에 도달하려면 힘을 더 키워야 할 것 같았고 마법은 총 32레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알토는 8년 동안 쌓은 모든 스킬을 사용할 줄 알았고 유일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스킬은 기능적인 물체를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영웅은 이 스킬이 없어서 한 번도 활성화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투에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활성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고블린이 이미 숲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도깨비들이 왔다고 생각하고 나무 뒤에 숨었다. 총 3마리의 고블린이 있었는데 순찰병인 것 같았다. 그는 과거에 많은 괴물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고블린들은 나무 뒤에 서 있던 우리 영웅을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청년은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인생의 첫 번째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마법을 집중하면서 그는 매일 훈련해왔고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화염을 사용하여 고블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블린 한 마리를 죽인 후 청년은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다른 고블린과 싸우고 있었고 다른 고블린이 뒤에서 그를 공격하고 있었고 피하면서 우리 영웅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블린 3마리를 모두 죽인 후 그는 공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직 몬스터를 만나지 않은 것이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 영웅이 고블린을 상대하는 동안 시스템은 그의 레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고블린을 물리치고 레벨을 올린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청년은 이미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생각하며 어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은 도깨비가 칼을 들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블린은 청년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웅은 다음 고블린을 상대하는 새로운 고블린이 그 뒤에 전체 갱단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블린이 많았지만 다친 팔이 없으면 싸울 수 없었고 현재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운명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영웅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청년은 마법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마법의 힘은 50레벨에 도달했고 그가 습득한 기술은 죽음의 전령이었습니다. 청년은 레벨 증가가 적힌 시스템 창을 보았을 때 창조 기술을 습득했고 레벨이 증가하면 마법의 힘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영웅은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뒤에 고블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약점만 보았지 전투 기술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하고 싶었고 그에게 무슨 짓을 할 것입니까? 우리의 영웅은 생각했습니다. 다음 순간 고블린 중 한 명이 청년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의 검을 피하고 그가 다칠 뻔했다고 생각했고 그의 마법이나 오히려 불덩어리를 사용하여 우리 영웅은 고블린을 공격했고 상처 입은 손으로 더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고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고블린이 우리 영웅을 공격했고 그는 이번에는 8마리가 있었는데 그런 힘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자신의 힘을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순간에 마법을 사용하여 진지한 기술인 창조 기술을 사용하여 협곡에 떨어진 고블린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알토가 해냈다는 것을 깨달은 청년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창조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을 보면서 우리의 영웅은 자신의 운명을 기억하고 알토가 마을을 구했기 때문에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해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 시스템은 레벨 증가를 보였고 그것은 큰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레벨이 올라간 후 영웅이 싸운 고블린을 물리쳤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갈 기회가 있다면 레벨이 올라가는 것은 성장하는 고통이라고 청년은 의식을 잃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눈을 뜨고 차갑고 무언가가 얼굴 주위를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어떤 생물을 보았다고 생각했고 멀리 뛰어가는 것을 보고 저게 뭐지? 그의 앞에 일종의 슬라임이 있었고 슬라임이 머리를 보였습니다. 청년은 어떤 액체를 보고 마셔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알토는 슬라임의 머리에 있던 액체를 마시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지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슬라임이 눈앞에서 튀어나와서 영웅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슬라임을 본 청년은 슬라임이 위험한 괴물처럼 보이지 않고 충분히 친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루토는 슬라임이 위험한 괴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다지 친근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때 슬라임이 아루토의 얼굴에 달라붙어 가렵기 시작했어요. 아루토는 슬라임을 무릎에 앉히고 마을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마을은 작지만 자연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루토가 말합니다. 아루토는 슬라임에게 구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하지만 아직 힘이 약해 더 수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키노토그리스 마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던전이 있는데 걸어서 한 달 정도만 가면 도착합니다. 소녀는 꼭대기층을 정복하고 자신의 힘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아루토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소녀는 부모님께 작별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갑자기 떠나셔서 미안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부모님을 더 슬프게 할 것 같아서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루토는 눈물을 흘리며 가족과의 마지막 시간을 회상하기 시작하지만 이제 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슬라임이 아루토에게 와서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아루토는 숲 한가운데서 저녁을 사냥하는 야행성 늑대 앞에 서게 됩니다. 슬라임은 밤늑대에게서 마법의 돌을 모았어요. 소녀는 마법의 돌이 많으니 나중에 걱정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슬라임은 야영하기 좋은 곳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쉬고 내일 키노토그리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 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루토는 자신의 힘을 되돌아보며 이제 낮은 등급의 몬스터도 쉽게 쓰러뜨릴 수 있고 몸도 싸움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루토의 성장은 다른 누구보다도 빨랐습니다. 이제 던전에서 더 효율적으로 레벨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루토는 더 강해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던 중 근처에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나타난다. 아루토는 즉시 돌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이쑤시개를 돌을 향해 던집니다. 하지만 너무 빨라서 아루토는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루토는 이 속도로 공격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순간 아루토는 그 괴물이 실제로 사람이며 마법의 돌을 훔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초도 안 되어 괴물은 아루토에게 다다랐고 실제로는 음식만 훔쳐갔을 뿐입니다. 아루토는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루토는 그녀에게 반은 인간인지 묻는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은 마기카이고 이유가 있어서 여행 중이라고 대답하며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아루토는 그녀의 이름을 듣고 적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의 귀와 꼬리를 보고 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다람쥐 종족이라고 추리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불에서 고기를 더 가져옵니다. 아루토는 그녀에게 정체를 묻고 거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말을 듣지 않고 마지막 고기 한 조각을 두고 점액과 싸우기만 합니다. 아침이 되자 아루토는 도시로 향하고 마기카는 계속 그를 따라갑니다. 아루토는 왜 따라오냐고 묻고 마기카는 자신도 키노토그리스에서 할 일이 있고 특히 아루토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루토는 자신도 어린애가 아니냐고 묻고 마기카는 어른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어른이라고 말한다. 아루토는 자신도 마음속으로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며 여행을 떠날 계획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을 바꾸고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방금 날 거절하려고 했잖아요. 마기카가 말합니다. 아루토는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주제를 바꿉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키노토그리스라는 거대한 도시를 발견했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범죄나 세금 체납 기록이 없는 도시 키노토그리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민이 말했습니다. 아루토는 키노토그리스는 고대어로 무질서를 의미하며 이 도시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이유는 모험가들이 던전을 탐험하기 위해 각지에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아루토는 마기카가 수줍어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마기카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 조금 긴장된다고 말한다. 너도 마을에서 왔니? 아루토가 묻는다. 아루토가 묻자 마기카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최근까지 시골에서 살았고 처음 마을에 왔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다고 말합니다. 마기카는 당황하며 처음 온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아루토는 즉시 자신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감추려고 노력하며 실제로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그곳에 가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아루토는 도시를 둘러보기 시작하고 예전에 그곳에 갔을 때와는 달리 깨끗하고 활기차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루토는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마기카는 아루토에게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아루토는 그곳에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 마법의 돌을 팔고 싶다고 말하며 마기카는 같이 가고 싶지 않냐고 묻고 마기카는 수락합니다. 거래소에 도착한 아루토는 마법의 돌을 거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인은 아루토를 애송이라고 부르며 아직 어린애니까 집에 가라고 해요. 그래서 아루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있는 모든 돌을 던져버립니다. 세일즈맨은 그 양에 감탄하며 어디서 그렇게 많이 구했냐고 묻습니다. 아루토는 매직을 바라보며 그녀가 해냈다 고 말하지만 매직은 판매 방법을 몰라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직은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입을 열지만 아루토는 금화 2개, 은화 20개, 청동 85개가 마법석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말립니다.
아루토는 그다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심하지 않습니다. 소녀는 모험가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묻지만 점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루토는 사실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매직은 거절하려 하지만 아루토는 입을 막는다. 나가면서 그녀는 왜 그랬냐고 묻는다. 매직은 그냥 같이 가자고 한 거냐고 묻는다. 아루토는 그렇지 않다고 변장해서 대답한다. 매직은 아무 지위도 얻지 못할 텐데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다. 아루토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으며 그런 건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매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아무 말 없이 그를 존경합니다. 소녀는 이제 잠자의 여관을 찾을 수 있을 거라며 감사의 표시로 소녀에게 함께 식사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소녀는 수락하며 돈이 없으니 자기 방에서 자겠다고 말합니다. 아루토는 매직과 함께 가게 되어 기쁘다며 혼자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을 부모에게서 도망친 아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여관의 음식이 맛있으니 당신도 좋아할 거예요. 아루토가 말합니다. 매직은 대답하지 않고 샤워를 하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피곤해요. 모든 게 너무 새로워 보여요. 그녀는 생각했어요. 졸린 매직은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갔고 아루토의 엄청난 만화에 깜짝 놀랍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놀란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직이 누군가를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며칠 전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연락을 취했고 아루토는 매우 성숙하고 경험이 많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찾고 있는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사람이 아닐까? 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자이기 때문에 아루토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루토가 세상을 바꿀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아루토는 만화가 떨어지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창문으로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매직은 이를 눈치채고 싸울 생각을 하지만 아루토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잠든 척을 해요. 도둑이 아루토의 가방에 접근하고 소녀는 즉시 깨어납니다. 도둑이 단검을 뽑아 아루토를 공격합니다. 마법은 절망한다. 도둑은 돈을 주면 나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아루토는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가방에 돈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다. 도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루토는 화가 나서 도둑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인상적인 빗줄기를 발사해 도둑을 쫓아냅니다. 매직은 아루토에게 괜찮냐고 묻고 아루토는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매직은 아루토의 마법 실력에 감탄하며 이 나이에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수련했을지 궁금해합니다. 매직은 아루토에게 물어보려고 돌아섰지만 아루토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매직은 바닥에 떨어진 도둑의 단검을 보며 어떻게든 누군가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아침 식사에서 여기 음식 맛있지? 라고 아루토가 매직에게 묻자 그녀는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 최고라고 입을 가득 채우고 대답하고 떠나면서 그녀는 매우 배가 부른다고 말하고 아루토는 10접시를 먹었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묻고 아루토는 던전에 갈 계획이었지만 어제의 사건 때문에 먼저 급히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다시 교역소에 도착하자 판매원은 그를 개자식이라고 부르며 여기서 뭐 하냐고 묻는다. 판매원은 지금 사장님과 얘기 중이니 저리 가라고 말하자 아루토는 사장님에게 아주 좋은 얘기를 할 게 있다고 대답한다. 아루토는 이 길드에 도둑이 있다. 그리고 어젯밤에 누군가 자신의 방에 침입했다. 도둑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았다. 하지만 그의 초점은 마법석을 팔아 얻은 돈에 있었다. 도둑은 방을 둘러보지 않고 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렇지 않다면 도둑이 아이의 가방을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다. 도둑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루토는 어제 마법의 돌을 팔았을 때 범인이 있었다고 말하고 판매원은 절망하고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아루토는 마법이 도둑의 왼팔에 마법의 흔적을 남겼다고 말하고 판매원은 셔츠 소매로 빠르게 흔적을 숨깁니다. 아루토는 단검을 가리키며 도둑이 그것도 떨어뜨렸어 라고 말하고 아루토는 좋은 단검이지만 증거로 경비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자
판매원은 절망하며 단검은 아루토가 가져도 된다며 돌려주지 말고 가지라고 아루토를 설득한다. 매직은 어젯밤에 강탈을 시도했는데도 상인을 내버려 두어도 되냐고 묻고 아루토는 그냥 경고를 해주고 싶었다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곧 유명한 던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너무 높아서 꼭대기조차 보이지 않는다. 고 매직이 말한다. 1층부터 25층까지는 누구나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는 하층으로 초보 모험가들이 수련을 위해 이용하는 곳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높은 층에서 괴물이 나타나 모두가 절망하고 아루토는 무덤 스킬을 사용해 땅에 구멍을 뚫고 괴물을 물리칩니다. 모두들 그 구멍이 어디서 났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지진이 났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루토와 매직이 달려와 구멍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매직은 왜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묻고 아루토는 어차피 믿지 않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26층에 도착한 그들은 강한 몬스터가 있는 미궁을 발견하고 매직이 전투를 시작하고 아루토는 이 단검의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고 스킬창으로 단검의 속성을 볼 수 있고 능력치가 10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아루토는 전투에 들어가서 한 번에 4마리의 몬스터를 물리치고 중간층의 몬스터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더 강해질 수 없다고 말하고 더 강한 적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루토와 매직은 계속해서 몬스터를 물리치고 층을 올라가 마침내 50층에 도달했고 이곳은 3층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레벨 모험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각 층마다 몬스터의 힘이 증가하므로 여기서 먼저 레벨을 올리자 고 아루토가 말했고 매직은 아루토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어떻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몬스터를 죽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아루토는 변장을 하고 몬스터를 물리치는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물으며 가르쳐 달라고 하자 매직은 그런 말이 아니라며 고레벨 모험가들도 마주치는 몬스터와 싸우기 힘들다고 설명하며 어린아이가 이렇게 쉽게 몬스터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어떻게 그렇게 강하냐고 묻는다. 아루토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냐 묻자 매직은 당연히 놀랐다고 답하고 아루토는 왜 놀랐냐 묻자 아루토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준 사람은 한나 다음으로 자신이 두 번째라며 아무리 강해도 존재감이 낮기 때문에 절대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매직이 이런 지위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봐준다는 것에 놀랐다고 답한다. 매직은 아루토에게 인간이냐고 묻고 아루토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고 대답하며 이미 죽었다가 환생했다고 하면 이상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는 그만두고 계속 층을 올라간다. 아루토는 이제 다음 층에 올 사람이 붉은 오우거라는 것을 기억한다. 아루토는 전생에 그를 물리치기 위해 많은 전화를 걸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를 물리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매직은 그의 기운을 통해 그가 그들이 물리친 다른 몬스터들과는 다른 레벨에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매직은 아루토에게 뒤에 남아있으라고 하지만 아루토는 싫다고 말한다. 혼자 싸우겠다 고 말한다. 매직은 부주의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알고 있지만 이번이 자신의 실력을 시험할 기회라고 답한다. 아루토는 붉은 오우거를 향해 점프하고 단검으로 공격을 실행합니다. 아루토는 오우거가 매우 강하고 피부 아래에 강철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우거는 다시 공격하지만 아루토는 피할 수 있지만 아루토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 공격하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몇 번의 공격 끝에 아루토는 붉은 오우거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매직은 아루토가 이렇게 쉽게 오우거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에 감탄하고 아루토는 더 쉽게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현재 레벨로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마법석을 집어들고 높은 등급의 몬스터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는 것을 깨닫고 매직에게 계속하자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무언가에 당황하고 매직은 위험한 것이 다가오는 소리를 감지하고 아루토도 알아채고 도망가야 한다고 말하고 의문의 거대한 생물이 그들에게 다가온다. 거대한 생명체는 식물 오우거. 아루토는 왜 70층에 있던 괴물이 50층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루토는 붉은 오우거를 겨우겨우 물리쳤는데 식물 오우거를 상대할 수 없다고 절망한다. 아루토는 매직에게 틈을 찾아서 도망가라고 말한다. 매직은 안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괴물이 강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괴물이 강하다는 것은 알지만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하며 세상을 바꿀 진정한 영웅을 찾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고된 훈련을 받아왔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루토를 만났을 때 자신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나는 여전히 그에게 지고 싶지 않다
고 말하며 식물 오우거를 향해 뛰어가 공격을 가하며 내 등에 지고 있는 짐이 이 오우거보다 무겁다 고 말합니다. 오우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고 매직은 자신의 공격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놀랐고 오우거는 매우 빠른 공격을 실행했지만 매직은 피할 수 있었고 그녀의 속도는 여전히 식물 오우거보다 뛰어났다. 한 번의 공격이 효과가 없다면 속도를 높일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하면서 점점 더 빠르게 그를 공격했다. 식물 오우거가 스킬을 사용하여 덩굴로 그녀를 가두자 매직은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마술처럼 덩굴이 부러지고 그녀를 풀어준 것은 아루토였고 매직은 다시 싸움으로 돌아왔고 아루토는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자신이 아이에게 구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지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장난치지 마 라고 말하며 힘을 내뿜기 시작하고 마법을 외운다. 이전에는 그림자가 없고 이후에는 유령이 없다. 아티팩트 스텔라 매그넘 최대 힘으로 오우거 식물을 때린다. 이 비밀 능력으로 만화가 모두 소모되어 그녀는 힘없이 땅에 쓰러지고 곧 오우거는 그녀를 밟으려는 그녀 앞에 있다. 불신을 받고 힘을 잃은 마법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빠르게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오우거 식물이 균형을 잃고 쓰러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마법이 아루토가 자신을 구해준 것을 깨닫습니다. 아루토는 마법을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녀는 슬라임에게 마법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 아루토는 오우거 식물과 싸우러 갑니다. 그는 빠르게 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우거 식물은 여러 덩굴을 그의 방향으로 쏘아댑니다. 아루토는 어렵게 피하지만 나는 마법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곧이어 그는 덩굴의 정통으로 맞습니다. 마법은 아루토를 걱정합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서도 아루토는 오우거를 반격합니다. 아루토는 능력을 사용해 오우거의 덩굴을 완전히 불태웁니다. 비록 몬스터이지만 덩굴은 여전히 식물이기 때문에 불마법에 약해 라고 아루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덩굴을 태우는 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덩굴이 빠르게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아루토는 깊게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루토는 오우거를 향해 뛰어오릅니다. 그는 몬스터의 덩굴을 쉽게 자릅니다. 아루토는 몬스터의 등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해 깊숙이 오우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힘이 빠져 땅에 쓰러집니다. 그동안 오우거는 불타고 마법은 그저 놀라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몬스터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져 바로 기절합니다. 잠시 후 아루토와 마법은 깨어나서 자신들이 탑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루토는 슬라임에게 그들을 꺼내줬는지 묻습니다. 슬라임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아루토는 감사하며 그를 껴안습니다. 마법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여관으로 돌아갈게요. 라고 그녀가 말합니다. 아루토는 괜찮다고 조금 있다가 자신도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루토는 마법의 싸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가 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유물은 강력하고 희귀하며 세상에 몇 개 없는 하늘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아루토는 유물의 사용자가 7년 안에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늦은 저녁, 여관으로 돌아온 아루토는 목욕을 하며 오늘의 전투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법이 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반인반다람쥐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루토는 이런 두 가지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교회의 적이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아루토는 마법의 존재력이 약 4 정도라고 말합니다. 던전에서 그는 넘을 수 없는 압도적인 재능과 장벽을 느꼈습니다. 아루토는 마법이 앞으로 자신을 능가하고 더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는 7년 후 그녀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무력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아루토는 스스로를 하찮게 느낍니다. 그때 갑자기 목욕탕에서 슬라임이 나타나 아루토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아루토는 슬라임에게도 씻고 싶은지 물어보고 슬라임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보답으로 슬라임을 반짝이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슬라임이 목욕 후 반짝이는 것을 보고 아루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루토는 슬라임에게 만족하냐고 물었고 그 순간 슬라임이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슬라임은 괜찮았고 그저 놀랐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슬라임은 목욕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아루토는 말합니다. 아루토는 마법이 외출을 준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아루토는 그녀가 던전에서 돌아온 이후로 조용하다는 것을 깨닫고 무슨 일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법은 자신이 몬스터에게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대부분의 모험가들보다 강하다고 확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전투 이후 그녀는 아직 미숙하고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혼자서 훈련에 전념할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아루토,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마법은 다음번에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루토는 웃음을 터뜨리고 마법은 자신이 뭐가 그렇게 웃긴지 묻습니다. 아루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사과합니다. 그들은 함께 건배를 하고 아루토도 다음번에 만났을 때 더 강해질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는 쉽게 자신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여관으로 돌아온 아루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목욕을 하러 갑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그는 오늘의 전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루토는 마법이 유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합니다. 또한 그녀가 반인반다람쥐라는 점도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은 교회의 적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루토는 마법의 존재력이 약 4 정도라고 말하며 던전에서 그녀의 압도적인 재능과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느꼈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마법이 앞으로 자신을 능가하고 더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7년 후 그녀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아루토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자신이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목욕탕에서 슬라임이 나타나 아루토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아루토는 슬라임에게 씻고 싶은지 묻고 슬라임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늘 자신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보답으로 슬라임을 반짝이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슬라임이 목욕 후 반짝이는 것을 보고 아루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슬라임에게 만족하냐고 물었고 그 순간 슬라임이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슬라임은 괜찮았고 그저 놀랐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슬라임은 목욕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아루토는 말합니다. 목욕을 마친 아루토는 마법이 외출을 준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아루토는 그녀가 던전에서 돌아온 이후로 조용하다는 것을 깨닫고 무슨 일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법은 자신이 몬스터에게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대부분의 모험가들보다 강하다고 확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전투 이후 그녀는 아직 미숙하고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혼자서 훈련에 전념할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아루토,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마법은 다음번에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루토는 그녀의 결의에 웃음을 터뜨리고 마법은 자신이 뭐가 그렇게 웃긴지 묻습니다. 아루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사과합니다. 그들은 함께 건배를 하고 아루토도 다음번에 만났을 때 더 강해질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는 쉽게 자신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던전 근처를 뛰며 젊은이는 마지카가 무사하기를 기도하며 그녀의 존재감을 느꼈다. 마지카처럼 강력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실수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 순간 그는 한 소녀를 보고 그녀가 자신을 듣도록 소리쳤다. 마지카는 돌아서서 알토를 보고 오랜만이라며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젊은이는 마지카가 여기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었고 마지카는 자신이 약하지 않으니 아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며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다. 젊은이는 숨을 고르고 나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지카는 왜 그렇게 숨이 차냐고 물었다. 이를 들은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어서 달리기를 하다가 소녀를 봐서 인사하려고 했다고 둘러댔다. 그는 달리기를 계속하는 척하며 목도리를 벗고 날씨가 추울 것 같다며 마지카에게 목도리를 둘러주었다. 주인공이 목도리를 걸쳐주자 마지카는 감사해했고 그 순간 하늘에서 뭔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젊은이는 그것이 검은 덩어리라고 말했다. 마지카는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 덩어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주인공은 그 아우라를 느끼고 나쁜 징조임을 깨달았다. 젊은이는 마지카에게 사람들을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다음 순간 그 덩어리는 갈라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주인공은 눈을 감고 이것이 악마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악마가 높은 등급의 몬스터들을 조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악마가 도시 한복판에 나타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악마는 가까운 집들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재가 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순간 주인공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불타던 때처럼 생명의 수준 차이 때문에 몸이 마비된 것이다. 이 세계의 법칙은 냉혹했지만 젊은이는 자신의 사지를 움직이기 위해 애썼다. 이대로라면 도시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 마지카는 젊은이에게 목도리를 걸쳐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고 알토는 마지카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뛰어올라 악마를 향해 돌진했다. 주인공은 그녀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그녀가 전에 비해 훨씬 강해졌다고 생각했다. 이제 마지카는 매우 강해졌다. 소녀는 악마를 공격하며 그를 상처 입힐 수 있었지만 악마는 재생 능력을 사용했다. 그녀는 그가 악마임을 이해하고 한 방에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티팩트인 스타레인을 사용해 공격하려 했지만 악마는 매우 빨라서 이미 마지카 뒤에 있었다. 돌아서며 소녀는 그가 매우 빠르다고 생각했고 악마는 그녀를 공격하려 했다. 마지카는 회피하며 악마가 아티팩트를 사용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다음 순간 주인공은 깨진 포장도로만 보았고 마지카를 생각했다. 젊은이는 왜 자신이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지난 8년은 정말 헛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는 자신의 이전 삶의 붕괴를 반복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다짐했다. 다음 순간 그의 열망은 손에 만화를 불러왔고 만화를 바라보며 젊은이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도 마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그가 성공한다면 마지카 방향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인공은 악마와 싸웠다. 악마는 마지카를 공격하려 했고 그녀는 바람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이해했다. 한 번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그녀는 죽을 수 있었다. 악마가 매번 회복되기 때문에 그녀는 순간을 잡아 아티팩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순간 악마를 다시 공격하다가 마지카는 던져졌다. 그녀는 악마가 만화를 축적하고 있는 동안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순간 악마는 머리 위에 거대한 화염구를 돌리고 있었다. 마지카는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깨닫고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렸다. 그 순간 우리의 주인공은 그의 조작 스킬을 사용했다. 마지카가 눈을 뜨자 악마의 화염 공격이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정말로 알토가 공격의 궤적을 바꿀 수 있었을까? 그 순간 악마는 앞을 보며 균형을 잃었다. 마지카는 그것이 젊은이의 소행임을 깨달았다. 악마가 마지카 쪽으로 떨어졌고 그녀는 그를 공격할 기회를 얻었다. 젊은이는 소녀에게 소리쳐 스타레인을 사용하라고 했다. 마지카는 악마를 공격하여 상처를 입혔고 악마는 사라졌다. 이를 본 두 영웅은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마지카는 알토에게 달려가 그가 괜찮은지 물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젊은이는 레벨 상승으로 인해 약해졌다고 말하며 조금 쉬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젊은이를 등에 업고 가는 동안 젊은이는 마지카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호텔로 데려가겠다고 했고 주인공은 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들이 도망칠 때 소녀는 처음 보는 기술을 보았다고 말했다. 마지카가 조작 스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젊은이는 두 사람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새로운 스킬을 습득했다고 말했다. 목도리에 조작을 사용하자 목도리가 즉시 마지카에게 나타났다. 이를 본 소녀는 젊은이가 그것을 했는지 물었고 젊은이는 만화를 사용해 물체를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공격의 방향을 바꾸고 방어할 수 있었으며 훈련을 통해 상대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수도 있었다. 마지카는 주인공의 말을 듣고 그것이 놀라운 스킬이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자신은 움직일 수 없었고 혼자서 악마를 물리칠 수 없었다며 도시를 구한 것은 마지카였다고 말했다. 소녀는 얼굴을 붉히며 두 사람 모두 노력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웃으며 마지막으로 악마를 물리친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렸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도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강력한 악마를 물리친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해했다. 그 순간 주인공은 아우라를 느끼고 소녀에게 멈추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지붕을 달리는 동안 마지카는 주인공에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젊은이는 지금 멈추라고 요청했다. 갑자기 마지카는 지붕 한가운데서 멈췄다. 젊은이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 인물을 잊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 검은 옷과 억압적인 만화는 마치 이 세계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이 인물은 이전 삶에서 한나를 죽인 마법사였다. 그는 주인공 앞에 서 있었다. 가미겐이 서서 알토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카는 처음 보는 모습이라며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젊은이는 그가 유포니아의 12명의 지휘관 중 한 명인 살리스웨이의 가미겐이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마지카는 자신도 들어본 적이 있다며 그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라고 생각했다. 마지카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아루토는 자신의 마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마지카가 아루토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자 아루토는 화가 나서 그 소녀와는 상관없이 마법사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카는 그를 멈추며 그런 상태로 정말 싸우려고 하는지 물었다. 아루토는 레벨이 올라간 후 너무 약해져서 마법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마지카에게 손을 놓아달라고 요청했다. 마지카는 그를 진정시키며 그런 상태로는 마법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고 아루토도 동의했다. 아루토는 집지붕에 기대어 낙담했다. 한편 마법사는 자신의 발명품을 보고 있었다. 한 남자가 그에게 그 악마를 소환한 것이 사실인지 묻자 마법사는 희귀한 소환 아이템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저급 5호거만 소환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가미겐이 개입하기 전에 누군가가 그 악마를 쉽게 물리쳤다고 말하며 그 아이템을 부쉈다. 한 젊은이는 약한 악마라도 작은 나라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포니아의 12명의 지휘관은 왕에게만 복종하며 나라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마법사는 그 젊은이의 목을 마법으로 조이며 의견을 자신에게만 간직하라고 명령했다. 젊은이는 사과하고 다음 순간 땅에 쓰러졌다. 마법사는 수도로 돌아가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마차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다른 젊은이는 가미겐에게 아직 찾고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법사는 그 사람이 도시에 없다고 대답하며 마차에 올라타 우리 주인공들을 보고 놀랐다. 그는 마지카가 그 악마를 물리쳤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했고 그녀의 신체에서 훌륭한 재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를 파괴하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파괴하면 왕의 지원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법사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여 마부에게 출발하라고 명령했다. 마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마지카는 마법사가 그들을 당장 죽일 것 같았다고 말했다. 아루토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더 강해지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키네토그라스의 영주는 마지카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었으나 마지카는 아루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거절했다. 이후 주인공들은 마지카에게 정말로 인정을 원하지 않는지 물었다. 마지카는 그들이 협력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왜 아무도 아루토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아루토는 세상이 생활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며 한나와 마지카만이 이 규칙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아루토는 훈련에 전념하자고 제안했지만 마지카는 의심했다. 아루토는 다음 날 던전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 순간 그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던 남자를 마주쳤다. 아루토는 그 남자가 길드의 직원 리오님을 알아차렸다. 리오는 따뜻함과 애정을 필요로 한다 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리오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루토는 무시했다. 절망한 리오는 무릎을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아루토는 리온에게 왜 그렇게 돈을 구걸하느냐고 물었다. 리오는 함께 모험가 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무시당했다. 리옹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자신을 모험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며 전투에서 추가손이 항상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놀라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이 영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우 희귀한 직업이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웅은 리옹의 제안을 동의하지 않자 리옹은 왜 그가 반대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는 영웅을 만나기가 드물기는 하지만 그가 유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마지카는 하품을 했고 리옹은 무릎을 꿇고 젊은이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길드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우리 영웅은 리옹이 잘못을 저질러 길드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리옹은 왜 그가 그렇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곧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영웅은 한숨을 쉬며 던전에서 사냥으로 돈을 버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리옹은 우리 영웅에게 뛰어들어 자신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지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리옹에게 빵 반쪽을 주며 그가 모두를 지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옹은 땅에 떨어져 우리 영웅들 뒤에 누웠고 그들은 리옹에게서 멀어지며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지카는 알토에게 배가 고프다고 말했고 젊은이는 최근에 좋은 곳을 발견했다고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던전에서 우리 영웅은 많은 적들과 싸운 후 레벨을 42로 올렸고 검술 숙련도는 43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조한 검이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리옹은 계속 그를 쫓았지만 젊은이는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순간 소리를 들었는데 리옹이 달려오고 있었고 많은 늑대들이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리옹은 누군가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영웅은 리옹을 보고 매우 놀랐고 리옹은 그에게 늑대들을 물리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는 마법을 사용해 늑대들을 공격했고 이를 본 리옹은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웅은 리옹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알토가 달려와 리옹에게 초보자들이 여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리옹은 자신과 마지카와 팀을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영웅은 몇 번이나 반복해야 리옹이 이해할지 묻고 리옹이 방해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그와 엮일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순간 리옹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젊은이는 돌아서며 리옹이 이해했다면 빨리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늑대가 리옹을 공격했고 젊은이는 늑대를 물리치며 리옹이 살아있는지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리옹의 목 상처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무릎을 꿇으며 알토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토가 리옹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리옹은 우리 영웅의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 젊은이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영웅은 매우 두려워하며 리옹이 살아있는지 물었고 리옹은 목 상처를 문지르며 자신이 뱀파이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들은 우리 영웅은 매우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뱀파이어를 밤에 사냥하는 불사의 존재로 두려워하지만 리옹은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뱀파이어도 치명적인 상처는 똑같이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옹은 자신이 특별하고 불사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젊은이는 리옹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영웅은 어떻게 이런 능력을 얻었는지 물었고 리옹은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영웅은 매우 놀랐습니다. 리옹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사고로 죽었고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죽을 때 매우 두려웠고 죽고 싶지 않다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다른 세계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몸으로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웅은 이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리옹은 통증에 대한 저항도 그때 생긴 것이라고 말했고 이는 그의 새로운 삶의 초기 몇 년 동안 생긴 능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세계에서 온 외계인으로서 뱀파이어 종족에 속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몸과 영웅이라는 직업을 가진 것은 리옹에게 꿈이 실현된 것 같았습니다. 리옹은 자신이 마치 어떤 책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젊은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이 느낌은 사라졌습니다. 교리에 따르면 포르티니아에서 뱀파이어 사냥이 시작되었고 리옹의 부모는 그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이단자로서 교회로 끌려갔습니다. 신성한 정의라는 이름으로 끝없는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이의 몸은 죽지 않았지만 그는 고통을 완벽히 느꼈습니다. 일상적인 고통은 죽음이 가장 좋은 운명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옹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지만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50년이 지나 그의 고통 역치는 한계에 도달했고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화형대에 서서 리옹은 모든 것을 회상했습니다. 순간을 포착하여 젊은이는 탈출을 시도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달렸습니다. 다음 몇 세기 동안 그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모두에게 숨겨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키네토그라스에 도착하여 길드에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웅 앞에 서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리옹은 알토에게 같은 능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웅은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리옹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리옹에게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리옹은 미소 지으며 젊은이에게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다 지나간 일이라고 했습니다. 리옹은 여전히 단 한 가지를 후회했습니다. 그가 충분히 강했더라면 자신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후회였습니다. 이 순간 우리 영웅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리옹은 돈을 벌고 싶어 길드에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더 강해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에게 다시 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토는 그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그 순간 리오는 젊은이를 보며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영웅은 리옹에게 언제까지 거기 서 있을 거냐며 빨리 가자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우리 영웅의 훈련 속도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를 들은 리옹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훈련에 대해 듣고 기뻐하며 리옹은 그저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리옹이 슬라임과 놀고 있는 것을 보며 비록 불사의 몸에서 오는 모든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은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영웅은 다시 상대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사신의 힘을 사용해 다시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 순간 가까운 곳에서 리옹과 싸우던 적들이 그를 공격했고 리옹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영웅은 많은 적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리옹에게 남자답게 싸우는 것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알토는 리옹에게 공격을 생각 없이 최대한의 힘으로 시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옹에게 검을 주며 동의했고 리옹은 상대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을 물리친 후 리옹은 알토에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그가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영웅은 리옹의 힘을 보았습니다. 리옹이 검을 휘두르며 알토에게 그의 힘과 생활 수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를 들은 알토는 리옹이 4번째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젊은이는 자신의 수준이 마지카와 같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알토는 리옹을 훈련시키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술을 향상시켰고 리옹은 놀라운 속도로 레벨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서툴렀지만 곧 우리 영웅을 쉽게 추월했습니다. 그들은 알토가 상상도 못한 속도로 던전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층마다 마지카가 합류하여 지역 보스를 물리쳤습니다. 층이 지나가고 그들이 몬스터를 만났을 때 리옹은 선생님에게 이 던전의 결과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카는 90층의 보스를 물리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6년이 지나 우리 영웅은 보스의 시체 위에 서서 마지카와 리옹에게 모든 것이 그들 덕분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는 100층에 도달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게임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고 한나의 죽음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순간 길드에서 우리 영웅은 짐을 챙겨 떠나려 했습니다. 주인 여자가 젊은이에게 떠나느냐고 물었고 그는 정말 떠난다고 하며 그녀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소녀는 우리 영웅이 어디로 갈 것인지 물으며 그가 없으면 외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유포니아 수도에 가고 싶은 학교가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지카와 리옹이 계단을 달려내려와 알토에게 왜 떠나냐고 물었습니다. 마지카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놀랐습니다. 젊은이는 혼자 떠나기로 결정했으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한나의 죽음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녀를 보호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엔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희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무고한 사람들을 이 일에 휘말리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리옹은 우리 영웅이 자신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마지카는 그가 그녀를 위해 했던 일들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리옹은 우리 영웅을 껴안으며 당연히 함께 갈 것이고 학생들은 항상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카는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웅은 처음에 놀랐지만 웃으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차에 올라타고 출발했습니다. 산을 지나가는 동안 리옹은 마차에 앉아 지루하다고 하품하며 말했습니다. 4일 동안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영웅은 산에서 내려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화를 집중하는 훈련을 하며 알토는 리옹에게 훈련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지만 리옹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고마워하며 거절했습니다. 마지카는 유포니아에 도착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고 젊은이는 왕궁학교에 입학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리옹은 그 학교가 나라에서 가장 우수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학교 중 하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젊은이가 정말로 공부하려는 것인지 왜 필요한지 물었지만 젊은이는 침묵했습니다. 다음 순간 마차가 뭔가에 부딪혀 리옹이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우리 영웅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며 마부를 보았습니다. 마부는 바퀴가 고장나서 멈췄다고 말했고 어쩌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카는 알토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고 그는 걸어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리옹은 자신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다음 순간 마부는 젊은이가 이 바퀴를 빼낼 수 있는지 물었고 리옹은 남자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리옹은 마차를 산을 넘어 들고 달렸습니다. 그는 마차를 내려놓으며 선생님에게 유용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영웅은 마차 안에 누워있는 마지카와 자신을 보며 힘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토는 리옹에게 다가오라고 하며 다음에 또 이런 일을 하면 그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리옹은 머리에 혹을 얻고 앉아 젊은이가 빨리 도착해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포니아 수도가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 영웅은 마지카와 리옹에게 짐을 챙기라고 하고 먼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영웅은 한나가 여기 아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며 달렸습니다. 그는 왕궁 학교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과거의 그녀와의 인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이번 생에서는 연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한나는 길 한가운데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 옆에 있던 여자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한나는 몇 년 동안 찾아 헤맨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자는 운명에 따라 소녀에게 정해진 사람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운명에 정해진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고 여자는 알 수 없지만 만나는 순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며 어떻게 알 수 있을지 물었지만 여자는 인간의 운명은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영웅이 터널을 통해 도시로 달려들어왔고 한나는 그와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